작년쯤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인 과열이다. 이제 네. 큰 골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 인상이 깊었는데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적어도 뭐 이렇게 10년 뒤의 시장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할 거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별로 관심이 없을 거고 당장 내년에 시장이 어떨 거냐를 보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특별한 어떤 변수가 발생 안 한다면 네.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뭐 굉장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근거가 궁금해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던 근거도 궁금하고 동시에 요즘 또 분위기에 따라서는 생각에 따라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뭐 내년 여름쯤 지나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장이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그러니까 19년 하반기부터 이제 슬슬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년도 들어와 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비틀어진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근데 그 이전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가격이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반 중산층이죠.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선이면, 그러니까 한 2020년 정도의 가격이면, 그나마 직장인들이 뭐 열심히 하면 집을 좀 사겠다. 이게 있었는데, 21년도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22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게 소득으로는 집을 사기가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이제 저번에 그 한문도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이 소득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소득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자산에 대한 어떤 거품이 그 심리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내가 5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집이 10억이 됐어요. 은연중에 지출이 늘어나요. 그 집값도 오르고 좋은데 고기 한 번 먹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식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팔아서 현금화한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이제 내가 뭐 이렇게 1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가 이제 이 심리에 깔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죠. 21년도가. 그리고 이제 그 코인이든지 주식이든지 돈을 버신 분들이 결국엔 집을 사요. 그죠. 벌어서 뭐 어디 틀 데 없고 뭐 안전한 걸로 하면. 그러니까 다른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이 또 이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하면서 이 거품이 조금 과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20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21년도까지 이제 이 가격이 상승한 거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다져왔다가 한 번에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조정이 와야 되는 시기에 한 번 더 레벨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서 올라간 건 거의 오버슈팅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질문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21년, 뭐 20년까지 뭐 조금 세게 보면 20년, 조금 뭐 러프하게 보면 21년의 상승은 거품 가격이기 때문에 레벨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20년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또 싼 상황은 아니다.
로 볼 수도 있네. 왜냐면 아까 대표님은 네네. 19년 말 뭐 20년 초 정도 됐을 때 이제 조정이 좀 한번 와야 돼, 다져지는 시기가 네네네. 와야 된다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럼 20년 가격으로 지금 2년치를 다 반납하고 떨어졌어요. 네. 20년 1월 가격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싸가 아니라 이제 뭐 용납 가능한 정도 범위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받아야 되는 가격 정도로 봐야 거의 될까요? 그 정도에 가깝죠. 근데 이제 지역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가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의 기준을 서울로 생각을 하세요. 그죠. 뭐 지방 오르는 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뭐 서울 수도권이 거의 이제 절반이니까 네.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오르는 시기나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시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하반기까지 이제 뭐 이런 어떤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 안 했어요. 그쵸. 사실 21년도에 예, 뒤쳐졌다고 생각했었죠. 네네. 다들. 그럼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른데 올라가고 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제 조금 편차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2020년 가격으로 이제 완전히 회귀를 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가격으로 내려가더라도 네. 이제 이게 적정한 선이 되느냐는 그 시점에 조금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물가에는 아파트의 가격도 포함이 돼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오른 시점에 이제 가격이 이제 버블이 생겨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20년도에서 21년도, 22년도, 내년 되면 23년도 한 3년 정도 기본적으로 상승해줘야 되는 물가 상승률이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어느 적정한 선에서 멈추느냐, 네. 멈출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상승할 때도 그걸 초과해서 가지만 오버슈팅 나고. 네, 하락할 때도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과대낙폭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과대낙폭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받는 시기가 좀 더 길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 심리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적정한 가격선은 네. 근로소득, 그래도 적어도 이제 상위 한 20%, 30% 정도의 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이 내가 집을 사고 싶어라고 했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의 가격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21년 4분기 고점 대비 몇 프로 하락?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고점 대비 몇 프로 하락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크니까 네. 좀 그런데 소득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보통 이제 그 PIR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PIR 기준 15에서 20. 네네. 그러면은 제가 지인 어플에서 저도 가끔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중위소득이 한 6천만 원, 6,200만 원 이 정도 되지 않나요? 네네네. 그러면은 15를 곱하면 이제 9억 정도. 네. 그러면 한 8, 9억 정도면은 33평 기준 8, 9억 선 정도가 된다면 괜찮은 가격대가 된다.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거기까지 안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안 떨어지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론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 현실에서 이제 발생하는 예상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기본적으로 심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8, 9억 정도면 서울에서 사실은 그 정도면 사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조금 기다리는 단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정도 가격이면 뭐 충분히 이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요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가 돼버리면 선행해서 누가 사겠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나 네.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현장에 들고 갔는데 네.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가 실제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이게 조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면 요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시점이 되면 네. 그 앞에 이미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는 또 이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실제 거래가 잘 안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내년에 또 별로 안 좋을 거예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는 입장에서 지금 부르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라고 해도 네. 더 깎고 싶은 거예요. 그쵸. 내가 내년에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사니까 5천에서 1억은 싸게 사야. 네.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는 거죠. 아니면 꼭 사야 되는 상황이면 더 싸게. 그쵸. 뭐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자산들 중에서 들고 버티기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안 되면 들어가서 살지 뭐. 그쵸. 네. 그리고 이 전세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버티기가 좀 쉬운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네. 봤을 때는 2020년 가격으로 회귀를 하는 것들이 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네. 현장에서 지금 이 심리가 네. 어떻게 이제 변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발생하려면 심리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지금 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고 네. 금리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내년 되면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권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리가 덜 떨어지는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까지 막아놨던 경제의 어떤 아픈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죠. 뭐 가계부채 얘기도 가장 많이 나오는 그쵸. 얘기죠. 그것도 있고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장 내년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PF. 네. 지금 그 금융감독원에서 PF를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 그 PF 쪽에 이제 증권사 아니면은 이제 그 금융권에서 1금융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들이 네. 그걸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고 이제 수익률이 좀 괜찮으니까 은행 금리 그거를 받아서 이제 돈을 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괜찮아서 그걸 많이 했었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대부분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경기가 나빠지고 하면 특히 미분양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이제 사업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이 위험한 것들이 금융권으로 전이가 되면 곤란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사업장들에 네. 대한 어떤 관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PF를 받아서 네. 내가 이 사업장을 확보를 했어요. 네. 건설사가 들어와서 지을 거예요. 근데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알박기를 들어가서 네, 뭐 오래 걸린다든지 뭐 공사에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금액을 연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연장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걸 잘 안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니까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비용이 더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시행하고 있는 쪽에서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소 건설사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EPF를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 자체가 위험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PF 대출이 어떤 뇌관이 돼서 건설사들,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에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줄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네.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굉장히 공포 분위기는 확실히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 사실 이제 돈을 돌리는 거가 제일 윗단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산 운영하는 네.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미 그런 돈 풀리는 거를 조절을 하고 있어요. 건설적으로 돈 풀리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내년 되면 아마 이 공급 물량들이 아무래도 좀 조절을 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시장에서 이제 봤을 때 뭐 이런 돈이 안 돌아와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심리들이 네. 내가 지금 이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하려면 내 자산 상태가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집 네. 사는 거죠. 근데 주식도 빠지고 네. 뭐 다른데 뭐 이래저래 해놓은 것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다. 아니면 내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됐을 때 과연 금리가 더 금리 문제가 아니고 경기 자체가 더 좋아질 것인가.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되면. 그쵸. 막 장사 잘 안 되는데 막 빚내서 집 사자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장사하는 내 수입선에도 문제가 조금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살려고 하는 수요가 더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전문 투자자 아닌 이상은 이거를 다 뚫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렇게 되니까 내년에 이제 조금 가격 빠지는 거가 네.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현장에서 이 상황들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미친 듯이 돈을 풀어보겠어요. 우리가 영국처럼 한번 가보겠어요. 뭐 네.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죠. 어쨌든 전반적인 예상은 가격이 너무 소득 대비 높았고 지금 심리도 완전히 죽고 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악재가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 최소 20년 정도 집값으로 돌아가야 된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네네네. 보시지만 또 이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또 이제 큰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혹은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바뀐다거나 하면은 또 이제 이 100%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9대1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9대1. 사실은 9대1도 좀 많이 본 거고 99대1 정도 확률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99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또 혹시 그렇죠. 모르니까. 세상 일은 진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전쟁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변수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장기간 혹은 큰 가격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그거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5년 하락한다, 6년 하락한다, 네네. 뭐 10년 하락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게 하락의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락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대표님? 가격이 많이 빠지면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가격이 많이 빠지면 살려고 할까? 가격이 많이 빠지면 안 사죠. 더 안 사나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집을 어느 정도 사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뭐냐면 네. 내 소득 대비해서 이 정도 집은 살아줘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지 않아요. 보통은 가격이 오를 거니까 사람들이 막 심리해서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뉴스 네.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승기 때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한 2015년으로 한 1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결혼하면서 이렇게 집을 전세 사는 거나 집을 사는 거나 가격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으면 집을 사라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면 집을 살까요? 굳이 뭐 꼭 그렇죠. 필요한 전세는 그냥 이게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전세는 내 원금을 지키는 거고 돌려받을 돈. 예. 집은 가격이 빠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그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특히 지금 이제 거래가 절벽인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자, 내년에 저도 나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년에 가격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생각이 없는 거죠. 없어져야 정상인 거죠. 그쵸. 내년에 집값이 더 빠진다는데. 타들 떨어진다고 하고 실제로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전세를 들어가든지. 네. 그게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했을 때도 네.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턴을 해주느냐의 네.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그렇게 턴을 잘 안 해요. 단기간에 턴을 잘 안 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사이즈가 크면 네. 오래 가요. 음.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기차에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이제 중소형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상승도 전체 기간이 좀 짧고, 네. 하락이나 조정 기간도 좀 짧아요. 빨리빨리 돈다. 네, 좀 빨리빨리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로 이렇게 놓고 보면, 서울이 이제 어째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고, 이 수도권까지를 묶어서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동네다 보니까 워낙 커서 네. 이게 한번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네. 조정 기간은 길 수밖에 없어요. 1, 2년 만에 이게 턴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갑자기 이렇게 확 달아올랐다가 확 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시장이 턴을 하면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심리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자면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고 예, 어플이 2008년도부터 이제 나와서 돌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2015년 예, 그러니까 10년 좀 안 되는 한 7, 8년 정도 되는 이 시간 정도까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피처폰도 많이 썼죠. 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다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편한 물건이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전파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라는 심리가 다 만연해요. 이게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뭐 22년, 23년 떨어졌다고 확 돌기엔 너무 시간이 짧다, 경우가. 그래서 이제 좀 인구가 작은 동네 같으면 이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 턴하는 거가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50만 있는 도시가 턴을 하는 것과 500만이 있는 도시가 턴을 하는 거는 시간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이제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통계 자료하고 그리고 현장하고 물건별로 편차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통계 자료는 어째도 평균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양극화가 더 이렇게 가속화가 돼 갈 거예요. 그 말은 이 상위 몇 %가 이제 원하는 거는 가격이 덜 빠지거나 오히려 뭐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최상위지의 재건축들은 지금 분위기처럼 많이 뭐 40% 빠졌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물건 자체가 별로 없기도 하고. 거래가 좀, 물론 이제 또 이 시간이 이게 더 세지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양극화가 진행이 돼서 최상위에서 원하는 어떤 상품들은 가격이 좀 버티거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데미지가 더 크겠죠. 그런 것들이 평균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치로 보면 별로 안 빠졌네가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양극화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이 원하는 어떤 규모의 주택이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힘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대표님 이 시장 전망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명확하게 시기를 좀 여쭤볼게요. 내년 여름 이전에는 내 집을 사거나 투자용으로 서울 수도권을 보시는 건 혹은 5대 광역시 정도를 보시는 게 시기상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5대 광역시도 상태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일단 내년 여름 전까지 이 새로 처음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첫 집을 구매하실 분인 것 같으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미분양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미분양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이제 미분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혼특공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분위기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핵심 입지에 내가 첫 집을 이제 잘 마련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게 충분히 가치를 증명할 거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뭐 아기 때문에 학교 때문에 뭐 이사를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이제 그건 진짜 본인 어떤 상황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길게 보고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이제 가격이 좀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이 집이라는 게 성격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고 하나는 내가 거주해야 되는 어떤 필수제인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제 성향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거야 라고 해도 가요. 제 성향은.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가 나한테 많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전세를 한 바퀴 돌린다든지 그 조금 대안을 뭐 마련하실 수도 있겠죠. 내년 뭐 여름 가을 시점에 가격이 뭐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돼서 내가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나는 괜찮아 내가 팔지 않을 거니까 오를 때까지 가져가면서 살지 이런 성향이시면 뭐 내 집 마련도 괜찮을 수 있지만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 내가 사실 사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 가격 빠진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된다면
그런 경우는 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2년 정도 전세를 또 돌려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네. 그게 나중에 네. 저희 지표를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네. 시장이 턴을 하는 걸 어느 정도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이렇게 오를 거야가 네. 아니고 지금 시장이 턴을 하고 있네 정도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내년에 여름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어떤 부동산 상승 신호가 좀 있을 때 보고서 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네. 하락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지인 어플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뭘 보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72년도에는 이제 500원 정도를 들고 가면 짜장면 3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뽀빠이 같은 거 과자도 사서 먹을 수 있었는데 82년도 들어갔을 때 500원이면 네. 짜장면 한 그릇인 거예요. 이게 지금 짜장면에 한 젓가락도 못 사요. 짜장면 가격이 요즘 뭐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희 사무실 근처만 해도 7,000원, 8,000원. 맞아요. 주택 가격은 미친 듯이 이렇게 폭등을 하기도 하고 폭락을 하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거의 이 물가 범위에서 네. 뭐 많이 가면 한 2-3배 정도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거의 움직이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오르거나 내린다. 네, 그거를 사실은 우리는 뭐 이렇게 통계자료 본다고 하면 좀 보시는 분들은 뭐 KB 거, 네, KB에 있는 시계열 자료 정도 네. 보시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헤렌흐르트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어요. 네. 거기에 주택 가격을 1600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추적을 해본 거예요. 500년 후에 한 거예요? 400년 후에? 그러면 뭐 그 사이에 전쟁도 났을 거고 뭐 산업혁명도 있었고 네. 별 일이 다 있었겠죠. 네. 그거를 다 해가지고 쫓아가서 보니까 거의 물가 상승률에서 큰 틀을 못 벗어나더라. 그러면 전쟁도 많이 겪었고 산업혁명도 겪었는데. 그쵸. 예. 별의별 왜 일이 그럴까? 그게 주택이라는 거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필수제인 거예요. 어디 내 집은 있어야죠. 아니 빌려서라도 살아야죠. 네. 그리고 하나는 자산인 거죠. 네. 그게 필수제로서의 어떤 성향이 장기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정부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한테 자 집값이 이렇게 계속 막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된다. 이 정부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너 집값 올리는데 뭐 하고 있냐. 그렇죠. 결국은 정부에서 이걸 필수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공급을 늘리고 이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에 대한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정책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가치. 네. 내가 그냥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을 제외하고 네. 내가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사회라면 내가 한 10년 정도 일을 해서 월급을 모으면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쵸. 내가 한 30년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집이 저기 가 있어. 그럼 이 잘못된 사회라고 우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네,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장기로 보면. 그런데 단기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는 10년 사이클이에요. 10년 정도면 단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좀 많이 달라요. 이게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앞에 보셨던 거는 이제 400년짜리 400년짜리 얘기였고. 예. 이거는 지금 KB에서 8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 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바꿔보면 네. 요런 구조가 되거든요. 보기 이제 조금 쉽게. 서울하고 6개 광역시.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거가 물가예요. 그러면 장기로 놓고 보면 네. 결국은 물가는 이제 해마다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쵸.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네. 만약에 물가가 안 올랐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가가 마이너스가 났다. 경기 심지어 저성장의 늪. 일본이 그런 경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물가는 해마다 조금씩 안정적인 선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저게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가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동그라미를 해놓은 곳들이 뭐냐면 네.
상승하는 구간인 거죠. 나머지는 이제 좀 조정을 받는 어떤 구간들이고 물론 저게 벌어져 있는 거가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계단형으로 상승하는 거는 필수제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산이 그렇게 가요.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는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짜장면 가격이 그러니까 밀가루 원자재의 어떤 영향 없이 갑자기 짜장면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짜장면 가격이 1,000원, 2,000원 오를 수는 있지만 2배로 오르진 않죠, 몇 년 사이에. 그렇죠. 갑자기 어제는 1,500원이었는데 오늘은 2,000원이고 내일 되면 3,000원 할 거래.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필수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격이 물가에 굉장히 스티키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네네. 선처럼. 네. 근데 이제 자산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게 폭등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산은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심리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집을 사면 내년에는 가격이 좀 빠질 거야. 물론 10년 뒤에는 오르겠지만 그쵸. 내년엔 이게 빠질 거야. 이렇게 되면 안 사죠. 빠질 거 왜 사요? 더 떨어지면 사야지. 네. 근데 저렇게 폭등할 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더 올라. 그렇죠. 실제로 최근 한 5, 6년 동안의 그 미친 폭등장이 그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사는 거지. 네. 내년에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간이 발생하는 거가 네. 이게 자산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단형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폭으로 오르고 좀 조정받고 뭐 유지하거나 떨어졌다가 또 큰 폭으로 오르고 하지만 결국에는 30년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간다. 네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네네.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이게 88년도 올림픽 이후인 거예요. 이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뒤에 이렇게 쭉 수평을 유지하거나 좀 빠지거나 이렇게 된 거가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일기 신도시도 막 네네. 그거 할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 뭐 중국에서 모래 가지고 온다, 중국에서 시멘트 가지고 와서 지었다, 뭐 이런 소리도 나고, 뭐 바다에서 그냥 모래 퍼와가지고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건자재가 전국에 동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어요. 이게 말씀해주신 국민 입장에서 중산층이 내가 올림픽 지나고 나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서 내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돼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정부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공급을 해내는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IMF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졌었죠. 그렇죠. 유지되는 일에서 하락을 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제가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온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위에 있는 구간이 있고 네. 밑에 있는 구간이 있는 거가 네. 상승하는 시기가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쵸. 예, 서울은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했거든요. 부산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지방시장은 더 올랐더라고요. 그때. 네, 올랐어요 그때. 그게 이제 그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사실 금융위기가 일반 서민들한테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잘 막았죠 사실.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이렇게 내가 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저기 은행이 망한대. 뭐가 망한대. 요즘 분위기 안 좋아. 그냥 일 벌리지 말자.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 안 오를 것 같아.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은 전혀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금융위기인데 골드만삭스가 위험해. 비만이 맛이 갔어.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직장이라든지 하는 정보의 어떤 습득이라든지가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렇죠. 또 서울에는 아무래도 금융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사들도. 네. 그래서 이제 영향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 간 거예요. 하여튼 요런 어떤 시기들을 지났고 이걸 잘 보시면 상승이 이게 지금 그림에서 짧게 보여서 그런 거지 여러 해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1, 2년이 아니다. 네. 5년, 6년이다. 여기에서도 여러 해를 갔어요. 근데 요 구간도 네. 길어요.
그죠. 유지되는 기간도 막, 네. 막 5, 6년 될 수 있겠네요, 진짜. 더 넘어가요. 10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숫자가 없어서. 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보시면 수치가 있어요. 이게 86년도부터예요. 네. 한 이쯤에서가 88년도예요. 네. 그리고 쭉 상승을 했어요. 3, 4년을.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이 되기 시작하면서 90년도 초반부터는 이제 쭉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98년도에 IMF 터지고 빠졌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을 하니까 다 같이 1년, 2년, 3년, 4년을 올랐어요. 예. 그리고 한번 조정을 짧게 받고 그 다음에는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쭉 거의 한 4년 가까이를 가격이 안 오르고 오히려 빠지면서 이렇게 갔고, 네. 지금 뭐 하늘색이죠. 하늘색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이만큼 갔었어요. 이때 뭐 이렇게 개발 계획 같은 거 여러 가지 나오면서 갔다가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를 맞고 쭉 빠졌어요. 네. 빠진 시간이 지금 2014년, 2015년도까지. 거의 뭐 7, 8년 되는 거 같네요, 진짜. 요 정도 구간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 구간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요 구간이. 요게 7년 정도, 8년 정도. 네. 자, 여기에서 이까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01년이거든요. 네. 여기가 91년이면 10년을 빠진 거예요. 10년을 빠졌네요, 하락을. 네. 광주 같은 경우. 네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조정받는 구간들이 네. 긴 거예요. 한번 이게 데미지를 입고 조정이 되고요. 근데 이쪽에서의 원인과 이쪽에서의 원인이 좀 다르긴 하죠. 이쪽은 공급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 건데 그 공급이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지역별로 이제 공급 물량이 다르니까 어디는 공급이 많고 어디는 공급이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대표님 그 약간 그래프가 97년, 그러니까 90년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 좀 IMF의 영향도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유지되거나 하락한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년 이렇게 전국이 되는 그 동일성이 있는 반면에 네.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 혹은 유지되는 기간이 전보다 짧아진 것 같고 뭔가 좀 더 상승을 좀 더 활발하게 한다. 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네. 이게 지역별로도 그 하락되는 기간이 짧고 뭐 이렇게 되는 거가 자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네. 서울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가격 2015년 정도 2015년 16년 이래 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투자하시던 분들이 부산 대구에서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제 서울로 그때 갈아타기를 하러 많이 올라오셨어요. 네. 올라와서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뭐겠어요? 서울 엄청나게 싸다. 서울은 부산에 비하면 너무 싼 거 아닌가? 맞아요. 서울 아파트 정말 싸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매입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매입이 됐고. 그런데도 우리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 또 공중파 방송에서는 지금도 비싸다, 거품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벌어지고 뭐 이렇게 어떤 시장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동네가 큰 동네예요. 이게 이제 턴을 해가지고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작은 동네들은 이게 좀 더 빨리 이렇게 턴을 한 거예요. 턴해서 보니까 부산에서 평당 1,000만 원 하는데 마포에 오니까 1,000만 원이네. 사실 이제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뭐 한 1,200, 1,300 정도. 얼마 차이 안 나네.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좀 사볼까가 되는 거예요. 그쵸. 부산에 웬만한 데보다는 마포가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시기에 그 생각을 다들 했어요. 서울이 안 간 거예요. 이미 지방에서 돌면서 부산에서 투자했다가 대구 갔다가 울산 갔다가 하신 분들은 맞아요. 지역이 다르게 가는구나.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만 갈 거냐? 아니다라고 생각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이 간다. 라고 보고 이제 지금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갭 투자로 굉장히 거의 집도 안 보고 많이 이렇게 매입을 하셨었고, 그게 이제 그 어떤 시발점이 돼서, 네. 그러니까
그 시장 분위기를 턴시키는 데는 영향을 줘요. 근데 실제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는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해야 돼요. 투자자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할 뿐이지 네. 실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일반 실수요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실수요자가 집을 안 사는데 투자자들이 뭐 집을 사서 가격을 끌어올린다. 물론 전국에 그런 동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작은 도시면 조금 더 그럴 수 그렇죠. 있겠죠. 강원도 쪽이 그래요. 서울에서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좀 오르고. 네. 지금 저걸 보신 것처럼 이 하락되는 구간이 그렇게 뭐 이렇게 1, 2년 사이에 이렇게 턴을 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 오버슈팅 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거의 네. 수직으로 전국이 다 이렇게 상승하는 맞아요. 요 구간. 맞아요. 이 구간 때문에 이제 조정을 웬만큼 받아야 된다. 너무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대표님 보여주신 걸 봐도 정말 20년 이후의 상승을 정말 미친 상승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높게 올랐기 때문에 정말 적어도 하락 후에 좀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락을 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 상승의 각도를 보시면 이때도 이 정권이 위험하다 할 정도로 예,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 당시에 신문기사 같은 거를 보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좀 완만한 편이었는데 여기는 전국이 지금 이 정도 각도로 오른 거예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올랐네요. 네. 정말 상승 급격하게. 각도가 네. 이거는 이제 어차피 아파트라는 상품의 생산이 한 80년도부터라고 계산을 해보면 저건 이제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 이렇게 당분간은 좀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상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가 이제 필수재 그리고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로는 필수재의 성격을 따라가고 단기로는 자산의 성격을 좀 드러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출발할 때도 이제 좀 기간이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멈출 때도 예, 갑자기 급증가를 해서 멈추지 못하고 그 전에 이제 신호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게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1월 1일 0시부터 올라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는 애가 먼저 올라가고 그걸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오른다고 부산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서울 안에서도 예, 강남이 오른다고 성동구가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편차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특징들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아파트 사이클이에요. 네. 정상적인 사이클에서도 가격이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하락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거가 정상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이 이제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뭐 요 정도. 예. 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면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가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입주를 해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세대가 시장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이제 전세 그 비율이 바뀌긴 하는데 300세대 정도가 전세 물량이 나왔어요. 네. 자, 이 전세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하죠? 뭐 기존에 옆에 살던 분들한테 뭐 세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수요는 거의 고정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저 옆에 새 아파트에 싼 전세가 나왔어요. 전세 하나 사놓을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심심한데 전세 2개 살까 이런 일은 없죠. 그렇죠. 내가 그리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새 아파트에 좀 싼 게 나왔더라도 잘 안 가요. 잘 맞아야지 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또 자녀도 학군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수요가 채워지려고 하면 좀 더 멀리에서 이걸 데려와야 돼요. 근처가 아니라. 네. 이 동네에 한 달에 100개의 전세가 거래가 되는데 갑자기 물량이 300개가 나온 거예요. 네. 한 달에 소화하는 건 정상적인 시장에서 100개고 나머지 200개가 이제 소화가 되려면 기간을 많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멀리서 데려와야 돼요. 밥 먹을 사람 친구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그렇죠. 오래 먹든지. 네. 그러면 오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 전세 놓는 사람들은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하니까. 음. 그래서
입주하는 시점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쫙 빠져요. 전세 가격이. 그 가격이 싸야 멀리서라도 이제 끌어올 그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세 가격 하락이 그 지역에 영향을 주니까 매매 가격에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전세가 쭉 빠지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질 이 전세는 실질 이제 소유 활용 가치인 네. 건데 실질 활용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장이 후퇴를 하게 되고 이제 하향 시장으로 접어드는데 이쯤 가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일을 안 해요. 자, 미분양도 나고 전세 가격도 되고 뭐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건설사가 왜 지금 그걸 내가 손해보고 장사할 필요가 그렇죠. 없죠. 하던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건 조금 손을 놔도 되겠어라고 하는 건 딜레이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안 해야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규 주택이 부족하게 돼요. 공급이 스탑이 돼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게 스탑이 되는 거가 건설사 한 군데서 우리 안 해가 아니에요. 건설업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렇죠. 다들 비슷하게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부족한 요 기간 동안에 수요가 축적이 돼요. 새로운 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어디 이사를 했거나 독립을 해서 집을 필요로 해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신혼부부가 제일 원하는 주택은 신축 아파트예요. 그죠. 새 아파트에서 하고 싶죠. 기왕이면. 네. 새 아파트에서 뭐 전세라도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빌라 같은 것들 이제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부터 먼저 전세가 상승을 해요. 네. 그러면서 빌라가 동네에 보시면 그런 빌라 있을 거예요. 뭐 땡땡 빌라 1호, 땡땡 빌라 2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으로 비슷한 빌라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시기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가 지어지고 있는 와중에 분양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 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근처에 땅을 구해가지고 네. 현장을 그리 옮기는 게 수익률이 높아요. 빨리 또 지어야지. 네. 그러니까 요거 짓고 똑같은 설계로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요런 신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제 건설사들도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부터 해서 모든 사업장을 다시 이제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차이가 여기는 수급 장세예요. 그래서 현물의 가격이 올라요. 현물의 가격이라고 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전세를 뭐 2년 뒤에 들어갈 걸 미리 계약하는 일은 없잖아요. 네.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후반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권리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 분양권. 새 아파트가 될 거. 네. 향후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은 지금 현물이 없는 상태지만 그 권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이제 돈이 유동성이 이제 많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올라가니까 구축도 끌어올려요. 구축이 올라가니까 이게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끌어주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급 물량이 폭증을 하고 이 공급했던 거가 이거 공급이라는 건 분양이니까 분양을 많이 했을 때 뒤에 결국은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이 입주 물량이 많은 전세를 만들어서 다시 조정받는 이 정상 사이클이에요. 요건 정상적인 사이클.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이 된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 풀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공급이 과하게 그렇죠. 되고 있다. 유동성이. 저기에서 이게 권리가 이 실물을 끌어올렸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한두 번 정도 하면 끝나야 되는데 몇 번을 더 간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여기 이게 분양을 1억에 했는데 구축이 한 7천 해. 네. 그러면 그러면 뭐 새 아파트니까. 그래 한 3천 정도. 네, 뭐 3천 정도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걸 들어가는데 이제 얘가 이제 저 상태에서는 권리의 가격이 좀 더 올라가잖아요. 네. 좀 더 올라가서 1억 1천, 1억 2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와요. 얘가 8천, 9천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정도 갭으로는 좀 부족한데 신축에 좀 더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더 올라가요. 그럼 얘가 더 올라가니까 얘는 뭐 구축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입지도 괜찮아. 뭐 사람들도 많이 잘 평가도 좋아. 또 올라가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다가 얘가 보통 이런 거 분양권하고 가격 비교하는 건 그 동네 대장이잖아요. 네. 자, 대장이 올라갔어요.
그 옆에 2등이 있어요. 네. 얘는 가만히 있을까? 얘도 1등이 저 정도면 나도 이 정도는 똑같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올라온 거가 유동성 장세인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여기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이 더 많이 되면서 자금이 더 많이 공급이 되면서 조금 오버슈팅이 난 것 같다. 그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어떤 공급 사이클이거든요. 네네. 뭐 건설사가 처음에 좀 짓기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올라가요.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면 모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사들이 터지어야지. 더 지어야죠. 그리고 그걸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어떻게든 토지를 확보해라. 사업장 그쵸. 확보해라. 그쵸.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개발 사업장을 서로 뺏어가는 일도 네. 발생을 하는 거죠. 서로 소송해가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공급이 과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건설사 대표예요. 어쨌건 분양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남들은 지금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난 좀 기다리겠어. 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통으로 내 거일 때. 그리고 내가 그 정도 조절해도 뭐 상관없을 때 건설사가 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있는데 얘들 다 놀리고 우리 올해는 일을 좀 줄이겠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물론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뭐 분양도 잘 안 될 거고. 네, 아니 그 전에 이미 비용이 땅을 매입하고 짓는 게 그 비용이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사업비에 네. 미분양에 대해서 미리 돈을 떼놔요. 아.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네. 마케팅을 미친 듯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떼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한 채를 팔면 뭐 이렇게 백마진을 100만 원 줬어. 네. 한 채 팔면 백마진 1000만 원 줄게. 네, 그런 자금들을 미리 떼놔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지만 이미 뭐 공사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면 이제 공급 물량이 어느 시점이 되면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공급이 별로 없는 시기가 되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이죠. 네. 요게 이제 지금 이런 시장들을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럼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 어떤 패턴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면서 상승장이 오거나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에 관련된 자료는 딱 2개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가격이에요. 상승장이 오거나 이제 실제로 부동산이 움직이려면 가격을 잘 따라가서 네. 가격이 실제로 상승을 한다 안 한다를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래가 터졌어요. 네. 한 몇 달 이제 거래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현장에서 중개업소에 매물이 없어요. 거래가 잘 되니까 그죠. 매물이 기존에 있던 거 다 팔려나가고 없겠죠? 이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100개, 200개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에서 망으로 매물을 공유를 해요. 맞아요. 네, 뭐 1000세대짜리 아파트다. 뭐 그럼 노멀하게 한 10개, 20개 정도의 매물이 있었다. 맞아요. 그거 거래되고 매물이 없어요. 그렇죠. 다 중복 매물이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요. 네. 그럼 가면 소장님은 이미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제가 소장님 집 보러 왔어요. 혹시 매물이 있나요? 라고 하면 거기 명함 가지고 가세요. 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 소장님은 누구랑 통화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집주인들하고 통화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사장님 지금 이제 물 들어왔어요. 좋은 가격 받아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물건을 내면 저희가 이제 뭐 본래 5억짜리인데 5억 5천 받아드릴게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따야 되니까. 그런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죠. 그죠. 4억 5천에 팔아드릴게요 하면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팔아드릴게요 하고 물건을 계속 따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아서 물건 가격을 올려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금리도 있을 거고 뭐 통화량도 있을 거고 수요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거 하나로 저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부동산은. 저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뭐 소득이라든지 심리, 금리,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금리 하나만 놓고 가격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금리가 이렇게 되고 심리가 이렇게 되고 공급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럼 저런 요소들을 다 놓고 마이너스 가격이 떨어질 요인들 체크하고 가격이 올라갈 요인들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개 항목을 뽑아냈으면 10개 중에서 7개가 신호가 왔어. 이러면 이제 해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할 게 많아요. 저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싫어서 대표님 부동산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그냥 이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네. 저희가 어플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 시장을 분석해 보는 건 웹에서 PC로 접속을 하셔야 돼요. PC 버전이 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PC로 접속을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선택을 하면 그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가 시장 강도, 시장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있고요. 미분양, 뭐 입주 물량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저희가 그 활용하는 데이터가 46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다 공부할 필요 없고 4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이 4가지만 알면 내가 내년 여름 이후에 최저점 혹은 내후년이 될 수 있겠지만 네네. 이 정도면 정말 거의 최저점에 이제 발목은 몰라도 무릎 이하에 살 수 있는 가격이 네네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네. 이게 시장 동향은 시장 강도로 보는 거고요. 시장의 네. 활성도는 거래량으로 보는 거고 물량 소진율이 미분양. 네. 이게 입주가 이제 시장의 수급이죠. 네. 수급.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한 개씩 이렇게 놓고 네. 볼게요. 이게 시장 강도가 뭐 100이면 좋아요, 200이면 좋아요 이러는데 100, 2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0일 때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시장이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0 밑으로 가면 네네. 추세가 여기서부터 추세 자체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여기 가면 이제 실제로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요렇게 해서 0을 돌파를 해요. 네. 0을 돌파를 하면 적어도 가격이 그렇게 빠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 시점에서 요 정도 시점에서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을 보면 네. 조금씩 가격이 올라요. 그럼 시장 강도 0이 되게 중요한 네, 마이너스에서 0으로 돌파할 때가 중요하고 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가 이 100이에요. 지금 맨날 보면은 맨날 100이 넘어 있어가지고 네네. 100이 기준이었나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군요. 네. 요즘 몇 년 동안 너무 뜨거워서 막 100을 넘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0 미치면 빠지고 있다. 네. 0에서 1, 2, 3으로 올라가게 반전하면 이제 신호가 바뀌고 있다고. 네. 100을 너무 뭐 과열이다 이런. 그렇죠. 100을 넘어가면 과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맨날 높아가지고 100이 기준인 줄 알았어요. 네. 100을 넘어가면 시장이 과열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과열됐던 구간이고 여기도 네. 이제 과열됐던 구간이에요. 근데 꺾여서 내려오고 있으면 네. 뭔가 모르겠는데 네.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렸구나. 상승하던 힘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책일 수도 있고 금리일 수도 있고. 그게 떨어진다고 바로 이게 가격이 뚝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꺾이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이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 부산의 예입니다. 네. 부산은 그러면은 뭐 시장 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18년에 0 아래로 이제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한 17년 뭐 2분기 정도부터는 추세가 확실히 좀 뭔가 꺾이고 심상치 않구나. 그렇죠.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 네. 거래량이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거래량이 국토부에서 그냥 엑셀로 거래량 이렇게 다운받는 거 하고 좀 수치가 달라요. 저희는 일부 거래량을 제외를 시켜요. 어떤 거래량을 제외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있는 것들이 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요. 근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분양 전환하는 시기니까. 그렇죠. 그건 그냥 그 사람 거기 그 동네 살던 사람이 그분들만의 거래인 거지.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건 거지.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서 시장이 활성화됐구나 이렇게 볼 수 없는 수치잖아요. 네. 그런 수치들을 일부 날려요. 날리고 이 거래가 많다 적다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 달의 평균 거래량을 저희가 제공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월이면 네. 10년치에 1월 10개 거래량을 만들고 네. 거기에 이제 평균 값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는 이 동네는 평균 몇 건 정도 거래가 되는구나. 네. 그럼 평균보다 거래량이 낮으면 네. 시장 별로 안 좋네.
그렇죠. 요즘 거래가 잘 안 되네. 평균보다. 10년 평균보다 거래가 많이 되면 거래가 아주 활성화돼 있고 특히 2배 정도가 거래가 된다고 하면 네. 그 한 달에 이 평균의 2배 정도 거래되면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럼 평균치의 거의 2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으면 매물이 거의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거의 없다는 거 뭔가 이제 가격이 비싸게라도 해서 매물을 확보해야 되고 사람들 네네. 분위기도 바뀌어서 상승의 대표적인 신호다. 네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게 전세거든요. 네. 전세는 보시면 이게 큰 그 갭이 없어요. 전세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가는 네. 최근만 좀 떨어졌고. 네. 요거는 요 끝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요게 네. 수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수집이 안 10월 달에 됐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이 이제 공급 물량이죠. 네. 이게 해마다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수요량이 있어요. 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뭐 어떤 분 그 0.05를 부산에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처음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처음 했는데 왜 이름을 이야기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처음 그걸 했는데 네.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럼 이제 수요를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국토교통부의 장기주택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 수요를 산정하는 그 연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AI를 써서 그런 수요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이 인구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는 공급이 돼야 시장이 안전하다라고 이제 보는 어떤 기준인 거고 요거보다 적으면 어째도 공급 물량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과하게 많으면 특히 이게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 많게 되면 공급이 네. 시장이 자연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배 이상 많으면 전세 가격이 그 지역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다음에 갑자기 전세 공급이 2배가 됐는데 가격이 유지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그쵸, 문제가 그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미분양 된 거예요.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네. 늘어나고 줄어나고. 예. 그러면서 만약에 미분양이 전혀 없는 상태다. 네. 아주 화랑인 거예요. 이게 특히 영인 이런 경우는 뭐 지역별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미분양 통계청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미분양 정보를 보실 때 참고해야 되는 게 저게 아파트의 미분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파트는 SK, 단지형, 그런 대단지 뭐 이런 세대수 많은 거잖아요. 네. 전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 20세대짜리의 미분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아파트 법적인 건 아파트지만 사실 그냥 한 동짜리 혹은 뭐 빌라의 조금 큰 버전의 느낌 뭐 이런 것도 이 통계상의 아파트 미분양을 살필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 같은 경우에 대전에 미분양이 좀 많이 잡혔었는데 이게 들어가서 보면 다 이제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네, 뭐 7평짜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참조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 요 기간에도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분양한 것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났을 때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저게 정말 터무니없는 이상한 데다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확인해가지고 저건 별로 상관없어라고 하면 시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4가지만 보고 한번 보시면 자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만 놓고 보면 거래량 그리고 시장 강도, 가격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지금 여기에서 평균보다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10년 평균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네요. 요 구간. 그리고 시장 강도가 지금 여기가 0이거든요. 0을 돌파를 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가격은 뭐 그냥 빌빌빌빌 이러고 있어요. 가격은 뭐 변화가 없네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한 개씩 이제 넘어가서 보면 거래량 2배가
빵 터졌어요. 네. 3개월 이상. 사실은 이제 저게 6개월 이상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강도가 0 넘어서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뒤에 더 있네요. 그렇죠. 6개월이 거래량 2배 이상이 막 6개월 이상 터졌네요. 네. 시장 강도가 0에서 시작해서 100을 넘어섰네요. 네. 여기는 이제 과열되는 시장인 거죠. 가격이 더 많이. 크게 상승하네요, 이번에는. 2차 상승은 확실히. 이제 9개월이네요, 9개월. 막 200까지 가네요, 수치. 대박 상승이네요. 네. 지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월 평균 거래량보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이 2배 이상 터지기 전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막 전문 투자자 시장을 막 보는 분들은 야, 요즘 조금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를 느끼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청자분 사실 우리가 대부분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지인 어플을 이용해서 거래량 2배가 연속 3개월 이상 나오고, 시장 강도가 0에서 상승 반전해서 0을 넘어서는 순간이 됐다면, 가격 상승의 전조로, 받아들여도, 네. 좋다. 그건 확실해요. 확실하다. 네. 좋다가 아니라 확실하다. 네. 제가 웬만해서는 확실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민아 대표님은 제가 인터뷰를 해봐도 이렇게 뭔가 강하게 선동적인 말씀이시나 확언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성향이. 근데, 확실하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냥 시장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라서 그렇고, 이제 지금 방금 보셨던 게 서울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자료를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걸 쓴 거라서 네. 기간이 이제 예전 건데 지금 거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네. 될 거고, 그럼 이제 요런 구간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가 탁 0을, 여기서 0을 넘어섰고요. 요쯤에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0에서 네. 선을 해서. 100으로 네. 가고 있네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되고, 네. 시장 강도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네. 네. 가격이 이렇게 가는 거죠. 평균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여기서 평균 이하로 떨어졌어요. 시장 강도가 거의 0까지 떨어졌어요. 네. 가격이 상승은 이제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차처럼 이렇게 바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차다 보니까. 그렇죠.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년도 대구예요, 대구. 대구가 네. 19년 뭐 하반기 이쪽부터 이제 확연히 하락세로 갔죠. 이게 그냥 딱 기본적으로 네. 여기 이 오렌지색이 있죠. 네. 이게 전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네. 저희 사이트에 와서 나머지 기능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고 요것만 딱 보시면 돼요. 자, 매매 가격의 시장 강도보다 네. 전세 가격의 시장 강도가 더 높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시장 강도는 뭐 분위기다. 네네. 그러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평균의 2배 이상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 자, 요 4개면 앞에 이제 지금 설명 쭉 해왔잖아요. 네.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를 것 같은데요? 이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게 2015년도의 서울이에요. 그러면 이제 2015년도에는 저희가 2015년도에 이런 걸 해볼까 이렇게 하는 시점이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에 15년도에 이걸 받고 그걸 이해를 했으면 샀겠죠. 그렇죠. 내 집을 서둘러서 사고 기왕이면 좀 큰 집도 미리 하나 사놓고 적극적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거고 반대로 이제 이게 꺾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 자료가 사실 강의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러 해 된 거예요. 여러 해 된 건데 이제 어차피 이런 기능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동일하니까. 동일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시장 강도가 빠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때는 평균의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네요, 확연히. 입주 물량이 많아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당장은 보합이더라도 결국엔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간다 안 간다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요런 간단한 4가지만 가지고도 지금 시장이 턴을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거래량도 이제 줄어들었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거지만 네. 뒤집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0을 넘어서고 그쵸. 예, 거래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예, 입주 물량도 적정하고 네. 미분양이 감소하는 이 상황이 결국은 오겠죠. 시장은 돌고 도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그거를 확인하고 우리 동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만약에 여기 안에서 뭐 어떤 아파트나 지역을 좀 더 찾아 들어가겠다면 서울이 저렇게 되고 있으면 네. 서울 안에 구를 비교해서 네. 제일 빨리 가는 애를 찾아야 되겠죠. 구 안에 또 동이 있을 거고. 그쵸. 동 안에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을 사겠다.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서울에 있는 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쵸. 그 구에서 동을 선택을 하고 서로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 사실 그 시점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아파트가 그 시점에 트렌드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소형. 그쵸. 지금은 오히려 대형이 더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 어떤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찾아가지고 매입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강도, 전세의 시장 강도가 매매의 시장 강도보다 위에 있고, 시장 강도 지수가 0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10년 평균 거래량보다 2배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되고 있고, 입주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뭐 적정하거나 부족한 상태, 그리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 미분양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네. 많이 있더라도 감소하는 추세. 이 4가지가 된다면 분명한 상승 신호로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표님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대구하고 서울은 많이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대구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앞으로 몇 년 동안 많고 미분양도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에 네. 서울은 미분양은 뭐 조금씩 증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울은 사실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지 않는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좀 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적정 수요 아까 말씀하신 뭐 0.05% 그거보다 뭐 입주 물량이 적게 많이 잡혀 있어요. 네네. 그럼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게 저희도 이제 저희는 이 수치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네. 어떤 수치를 제공을 할 때는 거기에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네. 저희 사이트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 가지고 보시면 서울에 이제 입주 물량이 이 필요한 수요보다 적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그 입주 물량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지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주 물량은 기준이 네. 분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지만 후분양으로 잡혀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렇죠. 짓고는 있는데 분양 예정인 건 아니야. 다 짓고 나서 분양할 거야. 서울에서만 그게 4만 세대를 넘어가요. 둔촌주공 같은 게 되겠죠? 그런 뭐 둔촌주공도 있고 반포도 있고 네. 뭐 많아요. 네. 몇천 세대짜리가. 그게 4만 세대가 되나요? 네, 4만 2천 세대 좀 넘어갈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게 확인되는 것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내년에 입주할 물량은 아니에요. 내년에 물론 한 4천 세대 정도는 내년에 이제 들어올 것들도 있긴 한데 이제 24년, 25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올 물량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도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할 거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판단하기는 저는 그 정도 물량 들어오고 하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 그 수요가 사실은 다들 서울에 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서울에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1,000만 명이 있잖아요. 네. 네.
경기도 쪽으로 어차피 공급이 계속 될 거예요. 뭐 3기 신도시 뭐 어쩌고 그쵸. 이런저런 공급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공급 물량만 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주변의 공급 물량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서울의 거가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지고 주변의 공급 물량이 좀 많아지면 상황이 애매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서울이 지금 잡힌 확정된 분양 예정 물량은 분명히 적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후분양으로 좀 대기하고 있는 숨겨진 물량도 좀 적지가 않고 네. 그것만 봤을 땐 그래도 뭐 적당하거나 조금 부족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하고 수도권으로 넓혀서 보면 서울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네. 그게 저번 정권부터 네. 그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번 정권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공급하려면 땅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이 시차를 두고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갑자기 뭐 일기 신도시 짓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뭐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다르죠. 정부에서 줘야 돼요. 네.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러면 지어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를 뭐 어디서 수입을 해오든 뭐 바다에서 모래를 퍼오든 뭐 땅 경계가 대충 이상해도 뭐 일단 지어가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공급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지. 저번 정권에서 이제 추진한 여러 가지 공급 정책들이 이제 이번 정권에도 계속 밀 거고, 네.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공급이 좀 초과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대구는 명백하게 입주 물량이 수요 대비 많은 게 확실한 거고, 서울은 이게 부족하다고 하기는 대표님은 나는 좀 확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네.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당장 내년만 놓고 보면 부족해요. 네, 근데 내후년 그 후를 봤을 때 이게 계속 부족한 상황이 유지가 될 거냐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수요가 저도 벤틀리 타고 싶죠. 아, 그쵸. 좋은 차 타고. 수요는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가격이 그만한 적정선이 돼야 그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0.05% 인구 0.5% 그건 수요도 가격이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엔 또 종합적으로 경제가 되게 침체가 되고 심리가 꺾이고 뭐 위기가 와서 가격이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좀 경제가 회복되고 금리도 크게 인하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수요도 또 증가를 하면서 이 말씀하신 물량이 서울 공급이 부족해 오히려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접근 가능한 가격이 됐으니까 네네네. 반대로 예상만큼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어. 그 상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서서히 하락이 크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된 상황이면 오히려 이 분양 물량들이 숨겨진 게 나오는 시점에 이 가격이 좀 내가 손을 잡긴 좀 너무 높은데 하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면서 과공급으로 볼 수도 있다. 네네.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가변적이 되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제가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미래의 일을 아무도 예상 못한다는 건 다들 아는데 그거를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내후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어떤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유튜브 이 영상의 어떤 흥행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크게 보면 이 경제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경기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화랑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어요.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악화만 되고 있더라고요. 몇 달 동안 계속.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말을 안 듣고 거꾸로 가기 시작했어. 이거 10년 전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쟤네가 석유를 감산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점점 더 외부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 공격적으로 내가 투자를 뭐 어떻게 진행을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능한 분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 분들은 이제 사실 어떤 시장에서도 예, 승자는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승자는 적어도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게 거기 핀트가 맞춰져 있고 그게 전업이에요. 그런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특수한 물건을 잡아내는 거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재개발 물건이 이렇게 한참 괜찮을 때 네. 아니면 거래가 터져가지고 막 그 매물이 없을 때 잡는 방법이 심플해요.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가서 살면 돼요. 아침에 실제로 재개발 지역이나 뭐 재건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네. 아침에 그리 출근해요. 소장님하고 같이 청소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있어요. 네. 한 달만 해보면 물건 나와요. 그렇죠. 누군가는 팔러 오겠죠. 네. 팔러 오든지 이 소장님 망에 걸려서 물건이 하나 나오면 소장님이 전화 받았던 그 시점에 난 이미 입금을 핸드폰 하고 딱 꺼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장님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 주고 싶어도 옆에서 계약금 쏠게요 하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뭐 2주, 3주 동안 맨날 출근해서 제발 좀 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일반인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직장 생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와중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게 전업이 아니고 그리고 이걸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따라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몸을 사리시고 그리고 이게 시장이 단기로 10년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적어도 10년 안에는 한 번 더 오겠죠. 길게 봤을 때. 네. 그러면 그때 이런 신호들을 체크해서 지금은 내가 이번에 그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네. 이런 좋은 툴도 있고 데이터로 이제 검증되는 것들이 있으니 내가 그 타이밍이 오면 한번 해봐야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